자, 여러분, 회식 자리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봅시다. 술 마시다가 옆 사람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사진 찍으면서 허리에 손을 올렸습니다. 술집 나오면서 어깨 동무를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에 경찰에서 전화가 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장이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받으러 오십시오 라고요. 그러면 대부분 이렇게 말을 하세요. 아니, 싫다고 한 적도 없는데요. 자, 오늘은 이 질문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술자리에서 어떤 행동부터 강제추행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경찰과 검찰은 실제로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싫다고 안 했으니까 괜찮다. 이거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강제추행이라고 하면요, 상대방을 꽉 붙잡거나 밀치거나 협박해야 성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요, 대법원은 이른바 기습추행을 인정합니다.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갑자기 신체를 만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대방이 저항하지 못할 정도로 강한 힘을 써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게 잡지 않았다, 잠깐 만졌다, 상대방이 저항하지 않았다, 이런 사정만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요, 신체 접촉이 있으면 무조건 강제추행이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엔요, 핵심이 그 접촉이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이었느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술자리에서 특히 조심해야 되는 행동이 어떤 걸까요? 첫 번째는 허리에 손을 올리는 행동입니다. 사진 찍으면서 잠깐 잡았을 뿐인데요,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세요. 근데요, 사진 찍는 순간에 자연스럽게 손이 닿은 건지, 아니면 사진 촬영이 끝난 뒤에도 손을 계속 두고 있는지, 손이 허리 아래쪽으로 내려갔는지, 상대방이 몸을 피했는데도 다시 접촉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어깨 동무나 몸을 끌어당기는 행동입니다. 친한 사람들끼리 어깨 동무 할 수 있죠. 하지만 상대방이 몸을 빼거나 손을 떼려고 하는데 계속 붙잡았다면 이야기가 이거 달라지는 거예요. 특히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처럼 관계상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그 맥락도 정말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의외로 손이나 얼굴을 만지는 행동입니다. 손인데 무슨 추행입니까? 머리 한번 쓰다듬은 것 뿐인데요, 접촉 부위만 보고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그날 두 사람의 관계, 그리고 분위기, 접촉 방법, 상대방의 반응, 반복 여부, 이런 걸 모두 봅니다. 결국 술자리 강제 추행에는요, 여기까지는 합법, 여기까지는 불법이라는 어떤 정확한 신체 부위가 있는 선은 없습니다. 맥락이 중요한 거거든요. 자, 그 사람도 웃고 있었는데요, 실제 사건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CCTV 보면요, 피해자가 진짜로 웃고 있어요. 그러면 피해자는 말해요. 싫었으면 왜 웃겠습니까, 변호사님이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사람은 불평한 상황에서도 웃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회식이나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분위기를 안 깨려고 웃기도 하죠. 그렇다고 웃었다는 사실에 아무 의미도 없다는 것은 아니에요. 수사기관은요, 그 장면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는 어떻게 행동했는지, 접촉 직후에 자리를 피했는지, 술집을 나온 뒤에는 또 어떻게 행동했는지, 두 사람이 이후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까지 봅니다. 즉, 한 장면만 보는 게 아니고요, 사건 전체 흐름을 본다는 겁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볼까요? 술자리 강제추행 사건은 처음에는 결국 만졌다, 안 만졌다, 또는 동의했다, 동의하지 않았다 라는 진술 대 진술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수사는요, 객관적인 증거를 찾는 과정입니다. 그게 뭐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대부분인 게 CCTV입니다. 술집 내부뿐만 아니라 복도, 엘리베이터, 주차장, 주변 도로까지 확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요, 카카오톡과 문자 메시지입니다. 특히 사건 직후 메시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제 내가 실수했으면 미안하다,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기억이 안 난다, 이런 메시지는 나중에 상당히 민감하게 불리하게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목격자 진술입니다.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이 누군지, 두 사람의 관계가 평소에 어땠는지, 누가 먼저 가까이 갔는지, 이런 것 모두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 사건에서 중요한 건 기억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근데요, 상대방이 많이 취했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꼭 하나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단순히 술을 마신 정도가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판단하거나 저항하기 어려울 정도로 술에 취했다면 준강제추행이라는 죄명이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술을 마셨다라는 게 한급울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고를 수가 있는지, 대화는 가능한지, 휴대전화는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기억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술자리 성범죄 사건에서 정말 상당히 중요한 쟁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억울하게 고소당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연락해서 왜 나를 고소했느냐, 그날 너도 좋았잖아 라고 따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상황이 훨씬 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객관적인 자료 확보입니다. CCTV가 있다면 빨리 보존해야 되고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도 삭제하면 절대 안 됩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사람과 시간, 장소도 바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CCTV는요, 시간 지나면 자동으로 삭제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 초기 대응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내용은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싫다고 말하지 않았다고 해서 동의한 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가슴이나 엉덩이 같은 특정 부위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허리, 어깨, 손, 얼굴도 상황에 따라서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강제추행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건 한 사람의 기억이 아니고 CCTV, 메시지, 목격자와 같은 객관적인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술자리에서 분위기가 좋았다는 거 하고요, 신체 접촉에 동의했다는 건 명확하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고소가 들어왔다고 해서 모든 접촉이 곧바로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일수록 감정이 아니라 증거로 판단해야 됩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결국 기억보다 기록이 강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